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알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스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저희가 좀 들뜬 기분이 드는 게 네. 추석이 다가왔어요. 그렇죠. 민족 대명절 추석인데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특별한 추석 계획 있으신가요? 이번에 사실 연휴가 갑작스럽게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임시공휴일까지 포함되면서. 그래서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럴 때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집에서 그동안 못 봤던 영화들 그리고 OTT 드라마 밀린 것들 쫙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오늘 나눠볼 이야기들 중에 추석 대목을 누리고 있는 대작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요즘 사실 드라마도 볼 거 너무 많아요. 맞아요. 평론가님. 저도 네. 지금 가득 밀려 있는데 추석 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남은 시간에는 또 이런 컨텐츠들, K 컨텐츠들과 함께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 평론가님과 나눠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특근입니다. 운명의 날 이재명 대표 구속될까? 기사회생될까? 송파 김포서 일가족 사망사건, 극장자부터 OTT까지 추석 대작이 온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 이야기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정말 궁금한데요.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스토크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운명의 날 이재명 대표 구속될까 기상회생할까입니다. 온통 뉴스가 이 이야기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계속해서 이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던데요.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직접 출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오늘 또 비가 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 손에는 우산을 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들이 관련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 묵묵부답인 채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구속 여부 빠르게 되면 오늘 밤 늦어도 아마 내일 새벽쯤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을 모두 마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에 기각되게 되면 즉시 풀려날 것이고요. 만약에 또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바로 서울구치소로 수감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말 단식 중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단식을 이제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이 영장실질 심사를 제대로 대비하겠다 이런 계산이 있지 않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정치인들 단식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이 참 많은데 이재명 대표가 세운 이 단식 24일 최장 기록으로 아마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들이 더 이상의 단식, 이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의견도 이제 단식을 중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만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장실질심사 아무래도 지금의 몸 상태로 받기 어려울 경우엔 이게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서면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것보다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이 단식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단식을 중단한 후 이재명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으면서요. 구속영장 심사에 좀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내부는 아주 그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그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던 날, 그러니까 결과는 가결이 나왔는데 사실 부결이냐 가결이냐 놓고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리고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해 오면서 비명계에서조차도 동정론에 호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뤘을 때 저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실 지금 박강원 전 원내대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부결 호소하는 이 메시지 설득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득 노력을 했지만 뜻하는 바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부결이 아닌 가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그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날 의총에서 비명계 그리고 친명계 간의 고성 일성이었다고 합니다.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비명계 당 지도부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고성이 오갔었는데 결국에는 사실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낙연계 정치인이잖아요. 비명계입니다. 뭐 친명계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친명계가 수적으로 봐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거기에 등 떠밀려 사퇴한 게 아닌가라는 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사실 뭐 이게 박강원 원내대표가 설득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설득을 한 것이지 당론으로 채택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결이 당론이었다면 또 원내대표로서 당대표가 없는 상황에 원내대표로서 책임질 수도 있겠지만 당론으로 정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저는 뭐 여기에 책임이 박강원 원내대표가 있는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정론이 좀 우세한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어떤 모습이 발생을 했습니까? 뜻하지 않게 이재명 대표가 부결을 호소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결을 결심했던 비명계 의원들조차 가결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의 단식 진정성이라는 게 없었구나. 본인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단식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서 사실 가결에 힘이 실리고 결과로는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 체포동의안 가결이 된 데에는 박강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질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승자박한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4명의 의원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친명계 인사로 좀 분리되는 그런 분들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4일 후보 등록을 마친 의원들 몇몇을 보면 우원식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또 홍익표 의원 이렇게 4사람이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오늘 오전에 우원식 의원이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의원들이 지금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이제 각축을 벌일 예정인데 오후에 아마 이 선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누가 되든 지금 이 4명 가운데 우원식 의원이 빠졌다고 해도 이 3명이 다 친명계 정치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이 원내 지도부 친명계 체계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비명계 의원들은 왜 후보 등록에 나서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도 갖게 되거든요. 사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렇게 빠른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원내대표 선출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친명계 어떤 지도부의 압박 강도가 비명계를 향한 압박 강도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건 비명계 구심점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명계의 가장 큰 지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명계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심점, 주축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또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축이 없는 상태에서 박강원 원내대표마저도 지금 사퇴를 표명해서 비명계의 지도부 아무도 없는 상태예요. 손갑석 의원, 비명계 최고위원이죠. 그런데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출사표를 냈다 하더라도 당선이 되겠습니까? 떨어질 게 뻔한데 누가 출사표를 낼 용기가 있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이 됐는데 친명계는 대표직 사퇴 없다 좀 강하게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지금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 뭐 구속이 되더라도 문제 없다 또 이런 입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옥중공천이라는 단어가 좀 들리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뭐 원내대표 자체도 지금 3명 다 누가 되든 친명체제 구축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어떤 친명계가 사활을 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뭐 오늘 중으로 선출이 될 텐데 누가 되든 이재명 대표 체계가
완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법정 구속되는 것이겠죠.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구속될 가능성 그리고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 글쎄요, 저는 뭐 일단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결정이 날지 다들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결정될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친명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옥중 공천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뭐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 이전부터 옥중 공천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감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나왔던 건데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 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이 구치소 가더라도 당대표직 내려놓으면 안 된다. 옥중 공천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네. 또 이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사실 옥중 공천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최고위가 소집돼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대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단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도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두고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옥중 공천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옥중 공천을 한다는 건 매주마다 회의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안들을 이 지도부가 옥중에 찾아가서 계속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옥중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쨌든 어떤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담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영장실질심사 네. 법원에 출석하는 게 제일 야당 대표로 헌정사상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그렇죠. 모습이잖아요. 지금 뭐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가장 큰 핵심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외에도 지금 구속이 될 가능성 어떤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지금 재판에 유무죄를 가르는 그런 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은 첫 번째가 도주 우려가 있는가, 네. 도주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가 이런 세 가지를 보는데 사실 지금 한 거대 야당의 당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얼굴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주 네. 우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면 결국 증거인멸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이번 사안의 경우 워낙 뭐 말 맞추기가 있었다, 뭐 허위 인터뷰가 있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쟁점이 되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도 이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이 부분을 소명하는 데 힘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정에서 어떤 공방 오고하고 있을지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혐의가 뭐 넉넉히 소명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연루된 공무원들 핵심 피의자들의 이 증언이 진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대표가 결재한 문건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좀 다릅니다. 이 피의자들 강압 수사에 못 이겨서 거짓 진술을 받아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변호인이 주장한 걸 보면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혔다고 해서 경찰청장이 직접 발급해 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직인이 찍혔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직접 결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게 지금 이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일단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백현동 로비스트 최측근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통화 녹취 법정에서 제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 자료가 유출됐다는 또 정황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방해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금 검찰 측의 논리입니다. 이 대표 측 논리를 보면 일단 녹음 파일 전체 맥락을 보면 미중교사 의도 전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주요 증인들 이미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구속하는 것, 이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이 아마 이 대표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였어요.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 구속영장 기각을 기원한 탄원서에 90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규모가 상당히 어마어마하죠. 일단은 정세균, 문희상 전 이 국회의장 4명과 또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168명이거든요. 제외를 하면 6명은 이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6명 명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개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다음 날인 22일부터 나흘간 탄원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법부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자 비명계 의원들의 실명이 담긴 또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죠. 그럼요. 당연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리면 법원은 지난 24일 오후였습니다. 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는데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기각의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 소총을 준비하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고글 안에 실명이 언급된 정치인들 14명 모두가 비명계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IPA 주소 등을 추적해서 지난 23일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 주거지 내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소총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면서 본인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나온 보도를 보면 지금 비명계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이 당책에 조금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줄기차게 냈던 의원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종민 의원인데 김종민 의원 관련해서 지금 살인 협박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경찰이 또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이 글이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절대로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까지는 그건 어쩌고저쩌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반대편에 선 정치인들 이렇게 험한 말 써가면서 비난을 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일 제발이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편 본회의도 무산이 됐어요. 가결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대법원장 후보 임명 등의 투표도 미뤄지고 있고요. 추석 전에 처리들을 목표로 추진했던 민생 법안들도 10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이 되고 그리고 사실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 한 달 정도는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민생 법안 100건이나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국회 문턱을 언제 통과할지 이 민생 법안들 보면 사실 머그샷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머그샷 관련 법안 있고요. 보호출산제 이렇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문제들 법안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국회에 있는 상태인데 언제 문턱을 넘을지 국회 문턱을 통과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조속히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차기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면은 협상 창구라는 게 어쨌든 생기니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모두 친명계라고 앞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국회가 좀 공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공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사실 10월이라고 해도 이 민생 법안 처리가 제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친명계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는 것 외에도 10월이면 국정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한 달 내내 국감을 해야 되는데 과연 민생 법안 언제 통과될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과연 여야가 얼굴을 마주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 내의 어떤 혼란 상황도 수습하기가 어려운 국면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친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검찰 수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 시각이 지배적이고, 만약에 지금 구속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것이 지금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글쎄요,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과연 국회에 힘을 걸어도 될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원 판단에 따라요, 이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은 물론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둔 이 시점에서 정말 전국에 소용돌이가 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은 이 대표는 정치적인 반격을 할 그런 큰 추진력을 얻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와 지금 친명계가 바라고 있는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가 기각 시나리오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게 되면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회복한 이후에 총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비명계조차 지금 영장이 기각되게 되면 검찰에 대한 역풍 피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혼란이 심각한 이 민주당 내부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현 지도체제 다 친명계 일색일 테니까 공고히 하면서 내분을 수습할 시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10월 11일에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이잖아요. 과연 비명계를 끌어안을 것인가 아니면 찍어내릴 것인가, 이 둘 중에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가능성은 다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외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면 비명계 인사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일 가능성, 그러니까 끌어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각했다고 해도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복만 하면 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리면 기각을 할 경우에 보통 기각 사유를 설명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각의 이유가 혐의는 충분하지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런 식의 기각 결정이 나게 되면 사실 혐의가 충분하다는 건 유죄로 판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명계 비판의 강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가정을 해보자면요. 그렇다면은 헌정사상 첫 당대표, 제1야당 당대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친명,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일단 옥중 공천이 가능한지 아까 제가 잠시 좀 의구심이 네.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라면 이 포스트 이재명 체제 구축을 해야 되겠죠. 이 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그래서 그 가능성은 전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새 이 대표 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명계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리당원의 분포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권리당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를 여는 대신에 이 대표가 지명하는 친명 인사 위주로 비대위가 꾸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비대위원장이 허수아비일 수 있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비명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좋지 않아서 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급락한다. 최근에 가장 많이 급락했던 게 27%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5% 아래까지 당 지지율이 추락하게 된다면 사실 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존 체제 이대로는 총선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아마도 판단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꾸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혼란은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권리당원, 개딸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 권리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민주당의 내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곧 명절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앞두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주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일단 통과한 초유의 사태, 지금부터는 이제 법원의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사태를 수습해 민심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리스트크 두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무거운 주제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송파김포 일가족 사망 사건입니다. 요즘 이런 뉴스 너무 자주 들려온 것 같습니다. 일가족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고야 말았는데요.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평론가님, 그러니까 송파와 이제 경기 김포 일대에서 일가족 5명이 모두 잇따라 숨진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각각 발견의 위치는 좀 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7시 반께에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씨 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만 사망했습니다. A씨가 발견된 아파트에는 A씨의 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송파구 송파동 주거지에서 A씨의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이 세 사람이 사망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서 A씨의 딸, A씨 부부의 딸, 10대 딸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 등 남편 3명이 숨진 A씨 남편 등 3명이 숨진 현장에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채권, 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 40대 사망한 이 추락사한 여성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일가족들이 모두 연달아서 사망한 사실을 발견되게 된 건데요. 이 사망한 40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 A씨의 금전 문제가 이 비극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A씨 지난 6월에 3명으로부터 사기 혐의 경찰에 고소가 됐습니다. 이 평소 특별한 직업 없이 주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이 수익을 내주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고소인들이 주장한 피해 액수는 2억 7천여만 원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었는데 한 차례 불응했고요. 또 조만간 추가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피소 직후부터 석 달 동안 빚독촉을 피해서 초등학생인 딸과 함께 숙박업소 등을 전전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요금 체납액이나 카드 사용료 미납액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가족이 거주했던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의 한 빌라 현관문 앞에 수개월간 밀린 이 도시가스 요금 체납 안내서 그리고 카드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연체 채무금 추심 방문록 등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도시가스 요금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체납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난 후 지난달까지 1년 2개월 동안 체납된 도시가스 요금 채무 금액이 총 187만 원이었습니다. 또 카드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채무금 추심 방문록도 함께 발견됐는데요. 7월 기준 연체 금액 총 97만 5천여 원이었습니다. A씨 지금 송파구청에 따르면 사망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번 달에 송파구 송파동의 빌라로 이사를 온 후에 송파구 이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문한 이유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이 상담을 받고 대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보장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이유 가구소득 재산 기준이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송파구청이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 A씨 친가 소유인 송파동 빌라에는 추락사한 40대 여성 A씨 남편 그리고 딸 3명의 가족이 함께 살았었는데요. 이후에 남편
다른 가족이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A씨에게 건네고 시어머니, 시누이가 빌라로 이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보통 이제 이런 사건들 보면 힘이 없는 아이들, 그 다음에 뭐 아내 혹은 남편 이렇게 한 가구 내에서 일을 저지르고 본인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 우리가 접한 적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른들이었고 또 시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소도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그런 사전에 결심을 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평론가님. 일단 가족 친지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자식들이 같이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언급된 걸 보면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뭐 친지들에게 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가족들, 시누이라든지 남편 역시 다른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 또한 이 역시 배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금 뭐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게 일단 2억 7천여만 원 정도의 이제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돈이 거래가 되고 갚지를 못했다. 사실 돈과 관련된 소문은 상당히 빨리 퍼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친지에게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이 도와달라 이렇게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려서 지금 이와 같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 초등학생 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멀리 떨어진 경기도 김포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 CCTV를 보면 이 모녀가 같이 그러니까 A씨와 이 딸이 같이 호텔에 들어갔는데 딸이 사망한 그 다음 날이죠. A씨만 오전에 네. 이 호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지금 CCTV에 잠겨져 있잖아요. 부검 결과 그러니까 1차 구두 소견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내용을 좀 보면 딸과 시어머니는 경부 압박에 의한 사망, 즉 목졸림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국과수에서 이런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생 딸과 시어머니에 대한 타살 정황이 나온 겁니다. 투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2일 딸과 김포의 한 호텔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혼자 A씨만 나왔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A씨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A씨 남편 시누이가 모친인 시어머니를 살해한 뒤에 극단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경찰은 다만 이 추가로 독극물 투약 등 정밀 감정도 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도 이제 목숨을 끊는 거는 명백한 범죄의 행위가 됩니다. 몇 년 새 이런 일이 특히 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평론가님. 그렇죠. 잊을만 하면이 아니라 잊기도 전에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금 이와 유사한 사건들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진단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전남 영암에서 이 가장이 장애가 있던 아들, 20대 아들 3명 그리고 아내를 살해한 이후에 극단 선택을 했다는 이 관련 소식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3월에도 인천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40대 아버지가 어린 자녀 셋 그리고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뒤에 자살하는 범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에 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14건, 딱 정확히 2배가량 늘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현재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에 일반 살인죄가 이제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는 더 높은 처벌형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속살인, 그러니까 자녀를 살해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도 더 큰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가족이 모두 사실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정확한 뭐 원인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도 죽었죠. 가해자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피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처리를 해버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안을 심도 있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건 시도를 했을 뿐
사망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살인죄 이상으로 처벌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의 경우 지금 송파구 이 가족들 살인 사건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포 호텔에 있었던 딸, 사망한 딸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과연 그 딸이 엄마에게 나 살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 저는 뭐 거의 없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과 무관하게 살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존속살인이나 비속살인이나 더 중요한 건 가족을 죽였다는 거예요. 가족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 살인죄로 처벌할 게 아니라 이 형량 당연히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은 자녀를 내가 어쩐 나의 소유물 내 부속품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절대 있을 수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일단 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 이렇게 함부로 내가 내 자녀의 목숨을 결정할 권리는 절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좀 돌아와 보자면요.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자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살던 집도 처분을 했고 가족 간의 채무 관계도 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으로 좀 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 사건처럼 좀 경제 상황, 특히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가 좋지만은 않은데 이렇게 한 가구 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활곡 때문에 이런 비극의 단위가 대가족으로 점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송파 사건을 보면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정말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파산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회생 절차 밟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들 부부가 또 이들 가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극단 선택에 이르게 됐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원인 분석 한 내용들 보면 일단은 이들 부부가 그러니까 뭐 중산층 정도의 삶은 충분히 영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빈곤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더라면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졌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드문데 일정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었다라고 할 정도의 삶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경제적으로 추락을 하게 되면 심리적 타격감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추정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참 주변에서 이 가족이 화목해 보였다 이런 진술이 나오니까 또 좀 더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영암 일가족 사망 사건도 그렇고 이웃들의 눈에는 참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내면 이면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로 인한 가족 갈등, 생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 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이런 사회에서 이 가족들이 사각지대의 어떤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위기에 놓인 가정들에 대해 사회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시스템 제도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 평론가님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해외 사례를 보면 아동 사망 사례를 검토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세 이하 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라든지 또 심리학자 그리고 이 정책 결정권자 등이 모여서 사망 장치를 재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국내에도 이런 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극단 선택에 놓이기 이전에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 봉착한 부모들의 정신건강 문제, 사실 이게 뭐 우리가 멘탈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 강한 멘탈의 소유자들도 멘탈 붕괴라는 얘기를 하죠. 멘탈 붕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의 어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주제는 바로 극장가부터 OTT까지 추석 대작이 온다입니다. 추석 면접 연휴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설레는 이번 한 주가 되고 있는데 평론가님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 명절 연휴가 깁니다. 공휴일에 국경일까지 이제 연달아 있어서 꽤 긴 느낌인데 때문에 뭘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극장 나들이 할 만하거든요. 먼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7 보스턴 슈리의 강재규 감독이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재규 감독의 신작이고요. 스포츠 영화입니다. 1947 보스턴은 1947년 광복 후에 처음으로 이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마라토너들의 도전 그리고 가슴 벅찬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비운의 마라토너 하면 손기정 선수 떠올리죠. 손기정 선수로는 배우 하정우 씨가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선배 마라토너 남승용 선수, 배우 배성우 씨가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마라톤 유망주 서윤복 선수로는 배우 임시완 씨가 열연을 펼칩니다. 일단 뭐 깔끔하게 정제된 스포츠 영화라는 평이 많습니다. 또 대한민국 마라토너들의 희노애락을 적정 온도로 버무려서 스포츠 영화의 문법을 잘 따르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박진감, 또 완급 조절, 극적 승부, 삼박자 결합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작진이 아무래도 이 스포츠 영화인 만큼 현실감을 위해서 이 국민 마라토너죠. 이봉주 선수에게 자문을 받아서 영화의 경기, 이 사실감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 마라톤을 주제로 한 영화니까 배우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가 눈에 선했는데 또 강재규 감독이 오랜만에 신작을 들고 돌아오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으실만 할 것 같아요. 다음 작품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놈놈놈 달콤한 인생의 김지훈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오랜만에 의기투합한 작품입니다. 이제 이 이름만으로도 벌써 많은 기대를 하게 하는데 그렇죠. 바로 거미집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기립박수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거미집, 이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점점 커지면 사실 아무리 좋은 욕망이라 하더라도 욕망이 커지게 되면 이게 광기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 바로 영화 거미집인데요. 인간 내면을 찌르는 통찰력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이 연출력이 발군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미집을 보면 영화 속 영화 구성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영화를 보는 동안 두 작품을 봤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1970년대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배우들이 구사하는 대사톤 70년대 화법과 지금의 화법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때의 어떤 화법을 만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배우들 당시 작품을 보면서 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또 송강호 씨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왜 칸이 선택한 남자인지를 다시 한번 영화 거미집을 통해서 입증했다는 후문입니다. 송강호 배우 외에도요, 임수정, 오정세, 전여빙, 전수정 등등 내노라하는 배우들 촌출동했는데 평론가님 특히 관심이 가는 배우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지금 임수정 씨가 이제 지금 김지훈 감독하고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김지훈 감독이랑 그러니까 장화홍련 때 만났었죠.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때마다 본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주는 감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우로 출연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우가 영화에서 배우로 출연하는 것 어떻게 연기를 펼쳤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기대가 된다기보다 이 배우는 기대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작품을 했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영화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가 궁금한데 이 영화에서 오여사로 분한 이 베테랑 연기자 바로 박정수 씨입니다. 박정수 씨 하면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주말 드라마 할 거 없이 나쁜 시어머니로 나오는 경우가 시어머니 많았잖아요. 전문 배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박정수 씨의 연기가 궁금한 이유가 지금 여기 여러 세대의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 세대의 배우들 가운데 유일하게 1972년에 데뷔해서 70년대 때 활동을 했던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이 출연 배우들 중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렇죠. 있는 배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본인이 밝혔다시피 지금
이게 사실 거미집이 본인에게는 첫 영화라고 해도 어머. 무방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익숙한 배우가 스크린으로 이 활동 영역을 넓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요. 그리고 70년대 활동을 했던 배우가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그 사실감을 어떻게 더해줬을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큽니다. 정말 기대를 하게 하네요. 김지훈 감독표 블랙 코미디가 명절 특수에 통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이 어려운 만큼 줄여서 천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25일 오전 7시 반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전 예매량이 무려 11만 장입니다. 지금 뭐 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매량이 훨씬 그렇죠. 더 늘었겠죠. 일단 지금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추석 개봉, 그러니까 추석 특수를 노리겠다는 작품들 가운데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작품이 바로 천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사회를 통한 관객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뭐 나온 반응들 보면 신박한 소재부터 액션, CG까지 나무랄 데 없는 영화다. 배우 연기도 일품이고 스토리도 탄탄하고 유머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뽑힌 오락무비다. 이렇게 관객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작품 기대를 했던 분들 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극장을 찾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작품 만나봤는데요. 어느 작품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동시에 개봉을 하니까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일이 이 세 작품들이 다 개봉을 합니다. 이 세 작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충무로에서 네노라는 배우들 나오죠. 그리고 각기 다른 장르예요. 그렇죠. 블랙 코미디, 스포츠 영화, 그리고 판타지 액션 무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거미집과 천박사 같은 경우는 관객 200만이 넘으면 손익분기점 넘게 됩니다. 하지만 1947 보스턴 같은 경우는 450만 명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간절함, 뭐 이 세 작품 다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흥행의 청신호가 켜진 작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천박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2위가 거미집이고요. 3위가 1947 보스턴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미 개봉한 작품인데 가문의 영광 이 시리즈 저도 학창 시절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네. 기억이 나는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커서일까요? 아니면 속편의 어떤 그런 불운한 신드롬 때문인지 좀 혹평도 있더라고요. 사실 20년 전에 조폭 코미디가 한동안 유행했던 맞아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이후 20년이 지났을 때 이 조폭 코미디 영화가 어떻게 2023년도 판으로 제대로 변주됐을까 궁금한 분들이 많았을 텐데 사실 지금 이 가문의 영광 리턴즈 보면 평점이 상당히 낮아요. 네, 평점만 보더라도 이 작품의 혹평 일색이겠구나라고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리뷰들도 혹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필요한 애드립이 많다라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배우들이 이제 웃음에 대한 욕심을 과하게 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이 지난 7월 여름에 촬영이 돼서 9월에 개봉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드라마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쪽대본으로 현장에서 빨리빨리 촬영이 됐잖아요. 드라마도 요즘에 1년, 2년 이렇게 기획해서 촬영을 하는데 대본이 이렇게 빨리 완성이 돼서 촬영 현장이 7월에 촬영을 했는데 9월에 개봉됐다? 사실 이런 영화 보기 힘들거든요. 제작 기간이 짧은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음향에도 문제가 있어서 배우들 대사가 뭉개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크나큰 잘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면서 이게 사실 추석 시즌 가족 영화로 많은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 법한 그런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기에는 다소 아쉽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 영화뿐만 아니라 OTT 플랫폼에서도요. 김남기의 주연의 도적, 칼의 소리,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데블스 플랜 각각 기대작들이 많이 개봉은 되거든요. 평론가님, 이 볼거리가 넘쳐나는 추석 명절, 마음에 쏙 드는 똘똘한 한 편 고르는 팁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이제는 너무 이런 팁은 많은 관객분들이 아실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예매 어떤 작품을 예매해야지 하시는 분들 개봉하기 전에 고민이 되신 분들은 시사회평 꼭 보셔야 됩니다. 언론 시사회평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평 보시면 이 시사회평과 흥행의 반응이 제각각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시사회평 한 번씩 보시고요. 또 기사 리뷰 이것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점수 중요합니다. 네, 점수도 확인하십시오.
네, 많이 지쳐왔던 일정이 있었잖아요. 이번 좀 긴 추석 연휴는 평론가님이 주신 팁들 잘 생각하셔서 똘똘하게 한 편 고르셔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컨텐츠도 즐기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